바디빌딩은 이 다이어트 시합이 아니다. 음. 이게 말라서 이게 나무장작처럼 이렇게 말라서 올라오는 시합이 아니다라고 이제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느끼는 시선에서는 네. 우리가 대한 보디빌딩 협회 그 선배님들이 뛰셨던 그런 컨디셔닝은 그러니까 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키니라고 함은 우리가 보는 그 올림피아 선수들의 비키니 정도인데 네.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핀 모델을 나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비키니 준비할 때보다 덜 만드니까 결국에는 밴딩이라고 하고 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고갈시키고 채우는 건데 네. 이게 사람 몸이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이미 몸이 거의 기아 상태인데 네. 거기서 밴딩을 한 번 더 하고 예. 몸을 더 혹사시킨 상태에서 음식물을 넣어봤자 만약에 지금 아놀드 클래식 패키지로 지난해 올림피아에 나갔다면은 네. 이 보디빌더의 하향세가 발현되는 그 시점은 어떤 부분에서 캐치가 가능할까요? 이건 편하게 약물 네.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네. 네. 인슐린이 어느 정도 좀 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오. 네, 팟캐스트 시작 전 에이블짐 프리미엄 월 구독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매 팟캐스트마다 2명의 당첨자가 프리미엄 월 구독제를 지금 계속해서 받아가시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댓글로 각 지점별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 2분께 프리미엄 월 구독제 체험권을 나눠드립니다.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천국과도 같은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52 오늘의 주인공 워너비즈 최영준 코치입니다. 코치님 그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디 보고요? 아니요, 저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워너비즈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국내에서 지금 가장 바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바쁘신 것 같고 네. 현재 또 시합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일 앞에는 이제 윤민주 프로가 있고요. 웰리스로 전향하셨죠? 예, 맞습니다. 웰리스 프로로 전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지혜 프로님이 또 같이 하고 계셔서 최근에 피겨 선수도 한 분 해외 시합에서 탑 3? 예. 맞습니다. 저번 주에 예. 이 서지훈 선수가 와. 그 지금 보시면은 아놀드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올림피아에서도 매년 뵐 수밖에 없고 네. 해외 출장이 지금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 한 해에 좀 어느 정도 다니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는 횟수는 그래도 한 10번씩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소 10번은 나가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큰 대회 이제 빼고는 네. 이제 아시아도 꽤나 많이 나가고. 와. 비용은 그러면은 네. 그거를 이제 스스로 다 부담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씩 받기도 했는데 네. 이제 친구들이 나이도 어리고 이제 어. 금전적으로 그래도 제가 조금 여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제 사비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 하루에는 뭐 레슨, 선수 레슨만 네.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선수 레슨은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한 10명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그렇게 하시는 예. 건가요? 주말에는 또 이제 또 지방에서 오신 선수분들이 예, 맞습니다. 토요일은 거의 지방에서 오신 선수분들이고요. 음. 나머지 이제 일요일 날이나 이럴 때 시합장 가는 경우가 음. 많아가지고 네. 시간 될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 선수들을 보면은 IFBB 프로리그 내에서 많이 활약을 하는 선수들인데 네. IFBB 외적으로도 좀 코칭을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전 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포지셔닝 해야 될 위치가 네. 어느 대회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위치여서 네, 그래서 선수들이 나가고 싶은 대회는 다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워너비즈 팀이 이 피트니스 보디빌딩 업계에 있는지가 꽤 된 것 같은데 혹시 언제부터 만들게 됐고 그 이름이랑 이런 것들 13년도 2013 년이요? 예, 맞습니다. 13년에 시작이 됐고요. 이 워너비즈라는 이름으로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14년도부터 선수들이 이제 이 워너비즈 이름을 가지고 대회를 뛰었습니다. 와. 11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어요. 이건 시청자 질문인데 네. 뭐 이거는 제가 중간중간 빈틈을 통해서 좀 네. 할 텐데 시합 출전을 해보셨냐? 물론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네. 걸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3, 14, 15년도에 네. 이제 대보협부터 해서 조금 시합을 뛰었고요. 마지막 대회가 아마 15년도, 16년도였나 15년도 피지크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최봉석 선수를 보고 같이 시합을 뛰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을 보고 내가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플레이어로서. 어차피 저 사람도 노력을 할 텐데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항상 1등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님을 보고 빠르게 접었죠. 접고 이쪽 길로. 네. 그 워너비즈에 대한 뭐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네.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 선수들만을 위한 음. 공간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뭐 여성 선수들에 대한 비율은 확실히 더 높으신 거죠. 한참 높죠. 한참 예, 높고. 한참 높습니다. 그렇지만 남자 선수들도 지금 보디빌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지금 네, 현제 맞습니다. 어떤 선수들하고 코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이제 앞서 얘기 주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워너비즈라고 한 그 여성 선수의 컨셉은 여성 선수가 맞긴 한데 아, 감사하게도 남성분들이 찾아와 주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제 입으로 나가서 그런 남자 이제 헤비급 보디빌더나 이런 분들을 제가 코치해요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모르겠- 있을까요?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여자분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커버가 돼요. 근데 남성분들의 그 헤비급 영역은 제가 우선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레슨에 가까운 거지 제가 이 사람들을 코칭. 코칭해요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다른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도움을 주는 영역, 레슨하는 영역이지 제가 이 선수를 다 코칭합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헤비급 보디빌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거쳐가시고 현재도 네.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헤비급 보디빌더들이랑 일반적인 그런 이제 일반적인 여성 선수 레슨,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좀 낮은 사이즈의 남자 선수들을 레슨할 때랑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헤비급 선수들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보일까요? 차이점이라고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이제 걸까요? 헤비급이란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길 안 해본 영역, 네. 그리고 그 조금의 변화에서도 되게 민감하고 그쵸. 뭐 조금의 변화에서도 몸에 큰 변화폭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비급이라고 하는 그 이제 100kg가 넘어갔을 네. 때 영역은 우선 건강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작은 부분에서도 엄청 큰 변화의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고 네. 그리고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 네. 이 사람이 언제 쉬어야 하고 언제 운동을 더 강도 있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고스탑을 잘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가장 큰 왜냐하면 그만큼 머슬 매스도 되게 크고 몸에서 반응하는 기전 자체도 네. 이제 여자 선수들이나 이 경량급 선수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데 그런 것들을 같은 시선으로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네. 오히려 이제 헤비급이 갈수록 몸이 무너지거나 컨디셔닝을 잡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서 네.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코칭하시는 모습의 비포 애프터를 보면은 선수들의 이 디테일들이 많이 바뀌면서 그 선수들이 이제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네. 그 선수들 남자 선수들 네. 뭐 얘기할게요. 남자 선수들을 딱 맨 처음에 이제 체형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먼저 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지. 이게 저만의 이거 어떻게 보면 제만의 방법론이죠. 네네. 근데 이제 각자가 태어난 골격들이 있잖아요. 네네. 갖고 있는 그 골격이 있는데 그 골격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패턴이 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응돼 있고 혹은 습관화되어 있는. 근데 이제 경력이 오히려 오래되거나 네. 이런 헤비급 선수들은 중량도 많이 들고 경력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 말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 습관 든 게 되게 센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쉐입적인 부분이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움직임, 내가 적응돼 있는 움직임 패턴이 내가 잘 되는 것과 잘 되지 않은 것을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고 잘 되는 것도 당연히 꾸준하게 해야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빨리 파악해서 그거를 훈련을 시켜줘야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트레이닝도 결국에는 이 선수들을 엄청 힘들게 훈련시킨다고. 왜냐하면 이미 힘들게 하고 강도 뽑는 거는 충분히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습관 캐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살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약간 이런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디빌더들이 운동을 해야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무대 위에서 포징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될 수 있나요? 다 보이죠. 포징을 할 때도. 예. 아, 이 부분이 어떤 움직임이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예, 부분들이. 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남자 선수들 이야기를 할 때 박재훈 선수와 네. 방지훈 선수를 되게 너무 비교를 다른 많이 두 선수죠. 해요. 네. 근데 우선적으로 이제 골반의 이게 너비감을 전 제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박재훈 선수는 골반이 되게 ASIS라는 그 뼈가 되게 넓게 오. 펼쳐진 선수고요. 방지훈 선수는 웬만한 여자보다 작아요. 골반이 골반이 네. 정말 작아서 그걸로 하여금 이제 결국에는 사람은 중력을 받고 살잖아요. 네. 거기서 중력을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그들의 움직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방지훈 선수가 가진 그 패턴이 정확하게 존재를 하고 그 잘 되는 움직임과 잘 되지 않는 움직임이 명확하고요. 박재훈 선수도 마찬가지로 잘 되거나 잘 되지 않는 게 박재훈 선수는 못 봤지만 네. 저는 명확할 거라고 봐요. 되게 이제 많은 선수들을 빗대어 본 결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방지훈 선수가 이제 아놀드 준비하면서 미쳤죠, 몸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딴 것보다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자신 있게 팬티를 걷었죠. 근데 그게 이제 예, 안 좋게 됐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방지훈 선수를 신경을 가장 많이 써서 그나마 조금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방금 잘 되지 않는 움직임이라는 이 부분을 네. 강제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인풋이 들어와야죠. 그 사람이 이해를 해야죠. 내가 네. 이런 골격으로 이런 습관 때문에 이렇게 이 움직임이 잘 되고 이 움직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인풋을 잘 넣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움직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지금 올림피아도 가장 많이 갔다 온 선수일 뿐만 아니라 네. 코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해외 시합들에서 물론 그 해외 시합을 나가는 목적이 뭐 다른 종목의 선수도 있지만 오픈 보디빌딩을 항상 챙겨 보시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 빅3 종목들이라고 네네. 하는 종목들 항상 챙겨 보십니다. 네네. 예, 보면은 그래서 경험으로 눈으로 본 경험으로 하면은 아마 최대로 많은 시합들을 본 코치가 아닌가. 코치가 아니라 선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최영준 코치가 봤을 때 좀 이런 체형적인 포징 무대 위의 포징을 봤을 때 이 선수의 이제 포텐셜이 가장 좋은 선수 한 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체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뛰어난 선수 한 명을 뽑자면 우선은 이제 키온의 발전이 키온. 그러니까 키온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19년도, 18년도나 좀 19년도 키온이 내추럴이라고 클래식. 했을 때 뉴욕 프로에서 처음 봤어요. 아마 와. 키온이 그때 클래식 피지크 맞아. 우승을 했던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아직도 눈에서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 왜냐하면 제가 눈에서 본 선수 중에 가장 아름다웠거든요. 키온이 그때도. 근데 그 선수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뭐 어디서 언급된 것 같긴 한데 오픈 가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앞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조금 이제 그거를 급하게 올리기보다는 네. 아직 나이가 그래도 좀 젊은 편이니 천천히 올리면 키온이 가장 좋은 포텐셜이 강한 선수 아닐까. 이제 그 친구한테 포텐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를 봤을 때 너무 예쁘거든요, 몸이. 앞으로 거기서 근육을 더 채운다 하더라도 막 크게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부분이 안 없어질 것 같다. 이제 가끔씩 키온이랑 그 와이프가 네. 트레이닝을 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런 조형적인 부분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쓰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네. 충분히 저는 좋은 체형을 유지하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하나 덧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오픈으로 가거나 헤비급으로 이제 더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이거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복근이 진짜 중요해요. 복근 트레이닝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상체, 하체를 나눠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 미들 섹션이라고 하는 그 구간은 어떻게 보면 몸에서도 되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빼서 운동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복근 그렇죠. 운동을. 근데 저는 다른 부위처럼 헤비급이 될수록 혹은 오픈 선수가 될수록 복근의 기능을 더 챙겨서 아예 루틴으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혹시 그 이유가 네. 뭐 복부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몫을 하는 건가요? 그죠. 컨트롤도 컨트롤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몸에서 힘을 쓸 때 몸 네. 중심에서 바깥으로 힘을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근데 보디빌더들의 특성이
사지가 강해져요 점점. 네. 그러다 보면서 몸에서 나오는 출력보다는 사지에서 나오는 출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패턴으로 바뀌어가서 복부에 대한 신경을 시간이 지날수록 뒤로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부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네. 그 자기가 가진 좋은 체형이나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런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하나의 패턴에 빠져버리면 네. 사지 또한 물론 점점점 깎여 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더 분들의 지금 커리어 말기를 쭉 돌아보면 물론 나이가 있어서 예. 오랜 기간의 데미지에 있어서 그러는데 보디빌더가 하향세로 접어드는 게 방금 말씀하신 사지로부터 이제 먼저 문제점이 보이잖아요. 네. 사지가 작아지는. 예. 근데 이미 그 전부터 문제가 그렇죠. 그게 조금씩 되게 누적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 네네. 현재의 이런 이제 오픈 라인업이라고 하죠. 예. 이런 라인업 속에서 가장 이런 아까 말씀하신 체형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이 포징을 했을 때 건강해 보이는 네.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건강해 보이는이라고 붙으면 저는 삼손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이번에도 아놀드 갔을 때 이제 데릭 아놀드도 가셨던 예. 네. 데릭도 이제 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아. 원래 데릭이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이제 팬 미팅 하거나 이럴 때도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앉아서만 팬 미팅을 하고 얼굴 자체도 정말 힘들어 보이고 걷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 예상은 했죠. 저 친구가 이번에 몸이 좋지 않겠다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요. 네,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얼굴도 너무 상해 보이고. 여기서 말한 컨디션이라는 건 진짜 그냥 그냥 이 사람의 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이 친구 좀 삼손이 나온다고 해서 무리를 했나 보다. 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결과였죠. 더 날카로운 컨디셔닝을 갖고 와서 그러면 그 코멘테이팅을 보면은 네. 파이널 때 피리스가 후반부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점점 데릭의 다리에서 물이 새고 조금 덮이는 느낌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한 좀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합을 하면 우리가 사전심사 파이널 비교 심사를 많이 보잖아요. 특히 네. 탑 선수들은. 그러면 그 기량이 조금 그 시합에 대한 기량이 좀 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피리스의 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수분을 근육에서 잡아내지 네, 못하니까 페이딩이라는 예. 말과 함께 그렇게 못하는 그 결과로 저가 느끼기에도 약간 그런 위험했죠.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네. 오히려 이제 모르겠어요. 이전부터 크리스 아세토 코칭이 그런 결과가 되게 많았습니다. 말미에 물이 터지는 네, 물 터지거나 이번에 그 라몬 라문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 이전에도 제가 이제 뉴욕 프로나 다른 대회 나가서 그 크리스 아세토의 코칭 받는 선수들을 보면 그러니까 무대 밑에선 정말 좀 드라이하고 좋은데 무대를 거칠수록 조금 위험해지는 결과물들을 꽤나 많이 봐서 아마 그때도 양성엽 선수가 아마 뉴욕 프로 나갔을 때도 아마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은 기억이 노엘 안 나는데 아담에 그 선수도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조금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 아세토가 이제 코칭하는 그 막바지 수분 작업하는 게 이거는 조금 타이밍 정말 잘 맞춰야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항상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세토가 하신 말씀 중에 이거 갑자기 요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사전 심사에서 어차피 다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전 심사에 모든 걸 다 투자하고 파이널을 뭔가 파이널 때 마지막에 이제 땀이나 이런 물이 새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사전 심사에 많은 올인을 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이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번에 아놀드를 보면서 이제 데릭이 크리스 아세토랑 하게 되면서 크리스 아세토가 했던 전략이 너무 잘 먹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데릭이 삼손을 대비해서 조금 이제 잘 채워서 밀어서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사이즈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를 반대로 더 깎아서 나왔던 게 삼손을 이길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지 않나. 근데 그 전략은 분명히 크리스 아세토 코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피츠버그까지 뛴다고 하잖아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피츠버그 쇼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제 아놀드, 그러니까
올림피아, 아놀드, 피츠버그가 거의 3달 텀으로 이제 간격이 가게 너무 돼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저였으면 뛰지 말라고 했을 것 같긴 해요. 어. 왜냐하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방지훈 선수도 원래 바로 이제 예, 시합을 들었습니다. 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몸 상태와 컨디셔닝을 보고 스톱을 한 거거든요. 스톱을 한 거여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선수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코치가 선수의 건강을 어떻게 케어하면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지식적인 부분도 될 수가 있겠는데 크리스 하세토 정도의 코칭 능력이라면 네. 충분히 그래도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성적만 갖고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좀 궁금한 부분인데 네. 이런 오픈 선수들 보면 하향세의 시점이 딱 발현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약간 역행을 했던 선수가 딱 2명 떠오르거든요. 네. 브랜든 커리가 예, 이번 아놀드에서 이번에, 정말 좋았고 예. 뭐 윌리엄 보나 네. 그런 선수들을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최영준 코치가 생각했을 때 이 보디빌더의 하향세가 발현되는 그 시점은 우리 일반 그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캐치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이건 편하게 약물 네.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네. 네. 인슐린이 어느 정도 좀 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그 인슐린 사용하는 그 용량이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고용량이라고 하는 네. 용량의 인슐린이 들어갔을 때는 저는 3년 봐요. 3년. 몸을. 네. 와. 그래서 뭐 이제 아시다시피 아마 저기 옥시즌 짐 네. 그러네. 다 3년 만에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약간 이제 매스몬스터였잖아요. 네, 거기 네. 가면 커진다, 좋아진다. 그래서 거기 갔던 선수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빅라미부터 시작해서 커리도 그렇고 다 하향세가 세게 그때 왔죠. 당시에는 네. 초반에는 되게 좋아졌지만 그 뒤에 하향세가 저는 되게 세게 왔다고 보고 네. 이거는 뭐 이제 생리학적인 부분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네. 결국에는 외부적으로 인슐린이 계속 그렇게 고용량 들어왔을 때 네. 추후에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될 거고 네.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 당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근육의 합성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글리코겐 저장률도 분명히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는 거는 한 3, 4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들이 쓰는 용량이 각기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뭐 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러한 뭐 인슐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결국에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히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의 뭔가 조금 달콤함을 갖고 가기 위해서 조금 용량을 오버해서 쓴다거나 왜냐하면 한계가 생겨 버리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처음에 30을 쓰면 그 다음에는 더 조금씩 더 써야 네. 그 내성이라는 거를 뚫으면서 갈 텐데 이제 이제 인슐린을 고용량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단계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픈 선수들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팍 하향세가 갑자기 오는 네. 것 자체가 인슐린에 대한 남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카멜크루에 갔던 선수들이 다 비슷하게 예. 무너졌어요. 비시즌을 통해서 네. 시합 체중이 막 뭐 20파운드 이상, 막 네. 이렇게 뻥뻥 튀긴 예. 다음에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하다가 순식간에 네.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 봤어요. 네네. 근데 또 이제 브랜든 커리나 윌리엄 보낙 같은 선수들은 거기서 한 번 또 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예. 반등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가능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시 정상 범주로 돌린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조금 하향세도 분명히 있었고 네, 돌리는 기간 내에 맞아요. 어, 성적이 안 좋았죠. 성적이 안 좋았지만 어느 정도 다시 그래도 자연적으로 됐건 혹은 어떠한 다른 케어를 받아서 그 기능들을 다시 살렸을 때 분명히 그게 조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인슐린을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 네. 결국에는 끝은 정해져 있거든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선수들은 욕심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진짜 점진적으로 혹은 그 사람의 운동 강도, 운동 볼륨에 맞게끔 써야 하는데 그게 너무 많다거나
반대로 혹은 너무 적어도 문제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운동의 강도와 훈련의 양과 볼륨과에 비해서 또 너무 낮아도 회복력도 약하고 동화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은 선수들이 하향세로 접어들면은 거기서 음. 더 무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 맞습니다. 브랜든 커리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맞습니다. 선택을 해서 몸이 줄어들었고 뺏겼습니다. 예. 윌리엄 보낙은 1년 반을 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 네. 사람들의 의견은 저 사람 끝났다가 많았지만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은 되게 현명한 선택. 네. 와, 이제 올림피아 내 선수 심지어 피리스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네. 선수들을 보셨어요. 실제 네네. 눈으로 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오픈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였나 그 밴쿠버? 밴쿠버였을 거예요. 누군 말하려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때를 잊질 못해요. 아, 그때의 하디 추판의 모습을 잊질 못하고 아마 그때 처음 오픈 경기였을 올림피아도 거예요. 갔고, 네. 네. 아마 212를 뛰다가 처음으로 오픈을 간다고 네, 선언을 하고 나왔던 대회가 그 대회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백스테이지에서도 계속 이제 한일인보드랑 어떻게 하는지 구경도 하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질감과 그 사이즈와 그 모든 게 아직도 제일 좀 인상에 깊은 선수이지 않나. 지금까지도 꽤 많은 전문가들이 그때 하디가 베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19년의 하디가. 네, 맞습니다. 지금은 물론 좀 많이 커졌지만 네. 그 당시에 하디는 진짜 좀 이게 가능한가?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그 눈으로 봤던 좋았습니다. 보디빌더 중 지금까지 그때 생각해도 그 친구가 제일 베스트였어요. 와우, 네, 빅라미를 포함하셔도 예, 포함해서 그때의 그 패키지에 하디 추판이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지금보다 당연히 좀 작을 수 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시각적으로 더 커 보이는 네. 그런 워낙 세퍼레이션과 데피니션이 좋았어서 시각적으로는 더 커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하디가 99kg이었대요. 예. 그럼 212보다 살짝 그냥 본인 그 마지막 막바지 212 맞추는 것만 안 하고 나온 건데 네. 와, 그때를 되게 많이 언급이 되네요. 지금 코치님 포함해서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근래에 한국 선수들이 해외 시합을 원정을 많이 가요. 예,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는 이제 변수를 대비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좀 그런 해외 시합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시아권 시합이나 뭐 북미권 시합이나.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얼마만큼 빨리 그 나라의 시차와 이런 것들을 적응하느냐도 전 되게 중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차가 생기면 몸의 바이오리듬이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 밀리죠. 네, 네. 이렇게 바이오리듬 자체가 밀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선수한테 가장 되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최대한 그래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먼저 가 있는 게 가장 제 경험상으로는 선수들이 적응도 하고 그 패턴도 맞춰서 되게 좋은 컨디션과 기분으로 시합을 뛸 수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4주, 5주 넘어가면 오히려 또 힘들어져요. 너무 길게 너무 있으면. 길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힘들어서 제가 느끼기엔 한 3주 정도가 제일 이상적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탑 클래스 선수들이 아닌 경우에는 네. 선수들이 보통 그 해당 피크위크에 갈 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조금 빠르게 좀 적응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패턴을 맞추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시차가 차이 나는 곳에 간다고 하면 2, 3일 동안 패턴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바이오리듬이 절대 돌아오질 않아요. 대신 뭐 당연 정말 정신력이 세고 정말 강인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본인이 조금 힘들더라도 컨트롤하면서 하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게 쉽게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피크 위크 때 가면 이제 반반인 거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험수네요. 네, 모험수가 좀 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시합 막바지에는 뭐 이제 저번에 성환 코치가 나와서 얘기도 했지만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기분이에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호르몬 대사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맞추기가 힘들죠. 몸이 이미 시차가 뒤로 밀린 상태고 몸의 리듬이 밀린 상태에서 그걸 자꾸 맞추려다 보니까 몸은 자꾸 그걸 막아내고
그러면 점점 안 좋은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방지훈 프로가 아놀드 갔을 때도 딱 역할이 그거였어요. 엄마가 되자. 아, 딴 거는 없었어요. 그냥 이 친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운동하고 휴식만 할 수 있게 모든 음식이며 설거지며 이 친구 아무것도 안 아.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이었고요. 네. 네, 가서 그래서 이제 방지훈 선수가 그래도 조금 더 기분 좋게 오랫동안 패턴을 맞추면서 쉴 수 있어서 더 조금 더 좋은 컨디셔닝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치로서 자기 선수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코치로서 선수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놀드 클래식 패키지의 방지훈 선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네. 만약에 지금 아놀드 클래식 패키지로 지난해 올림피아에 나갔다면은 네. 어떤 순위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다고 저는 등수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오 15등 네, 안에 15등 안에는 들어갔을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해서 탑 10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탑 10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서드콜 안에 불러서 센터 안에서 놀아서 아마 15등 안에는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와우.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거기 이제 저지들 이번에 봤던 저지들이나 네. 그 현지 내에 있었던 그 관객들의 반응도 되게 이제 가면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미뤄 봤을 때 그래도 15등 안에 등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런 있습니다. 댓글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해외 유입이 저는 채널에 좀 있으니까 네. 그 웨슬리를 이겼어야 됐다. 네. 슈르비튼 웨슬리 뭐 이렇게 네. 하는 댓글도 있을 정도로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웨슬리가 안 좋긴 했거든요. 네. 영상으로 봐도 그 웨슬리가 아놀드 클래식 때 조금 문제가 있었나요? 눈으로 보셨을 때 뭐 웨슬리를 쭉 보셔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저는 반대로 웨슬리가 크게 기복이 없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다만 작년에 아놀드 우승할 때 네. 그때는 정말 완전 모든 게 그냥 베스트로 맞춰진 것뿐이지 네. 전반적인 무대를 봤을 때 웨슬리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오히려 컨디셔닝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한 웨슬리는 웨슬리 나름대로 나쁘지 않고 좋은 컨디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주변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의 밸런스나 심미적인 부분들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눈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발전이 조금 더디다. 네, 하지만 기복은 오히려 덜하다. 아, 왜냐하면 이제 웨슬리가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생이 이제 많은 예, 거죠. 클래식 예. 피지크에서. 그래서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뭐 제가 같이 가서 이제 방지훈 선수가 뛰었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저는 방지훈 선수의 그런 밸런스와 쉐입 컨디셔닝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웨슬리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도 됐을 거라고 저는 맞아요. 봐요. 하지만 몇 가지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지훈 선수가 그렇게 이기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이슈가 없었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최원준 코치 보니까 준비한 질문들은 많은데 보디빌딩 얘기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 제 네네. 맘대로 하고 있어서 네네. 좀 신뢰가 되는데 네네, 아니 괜찮습니다. 러프 디젤을 복귀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 테렌스 로핀이 정말 오프 시즌이라는 다운 오픈 시즌을 제대로 예. 보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특히 예. 사지도 좋아지고 근육이 뭔가 좀 더 꽉 찬 느낌인데 예. 테렌스 로핀이 추후에 마이크 서머펠드를 푸시해서 올림피아 타이틀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서머필드라고 하는 선수는 네. 생각보다 컨디셔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입니다. 어. 그리고 상하체의 컨디셔닝 밸런스가 조금 그 밸런스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히 더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하체에 대한 밀고 나오는 그런 스킨과 근육에 붙어 있는 이 감이 되게 하체는 좋은데 네. 상체의 이런 조면들이나 네. 어깨나 가슴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이제 러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디테일한 친구기 때문에 만약에 러프가 정말 좋은 컨디셔닝을 갖고 나와서 서머필드랑 붙는다고 하면 네. 충분히 서머필드를 위협할 수 있는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을 경험을 하면서 클래식 피지크 종목이 지금 굉장히 지금 차오르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이제 넥스트 방지훈, 넥스트 네. 박재훈이 될 만한 선수가 보이시나요?
저 아직 프로가 안 된 선수들이 더 눈에 오, 많이 그래요? 가더라고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체형적으로 우선은 저는 클래식 피지크는 당연히 이제 시합 준비하는 과정 혹은 경력이 쌓이면서 자기 몸을 예쁘게 만들어 조형하는 그 미도 분명히 이제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 좀 갖춰진 몇몇의 선수들 그 중에 이번 그 김민재 오! 선수님도 오, 김민재 선수님도 분명히 거기서 정말 조금 레슨만 조금 더 붙여가면서 그 체형을 유지한다면 정말 좋은 단점이 크게 없는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모델 혹시 직관하셨나요? 직관은 못했고, 됐어. 예, 근데 제가 몇 차례 봤는데 이 네. 컨디셔닝이 매번 좀 아쉬웠는데 예. 이번 사진들을 보면은 어우 본인 최대치 컨디셔닝을 가져온 예, 느낌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김민재 선수가 시즌이 길어질수록 조금 하향세가 되는 경우를 저는 몇 시즌 밖에 느꼈거든요. 후반 시합으로 예. 갈수록 그러니까 그만큼 더 노력을 한 거겠죠. 더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에 대한 정도와 휴식에 대한 정도를 잘 배분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그냥 너무 열심히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래서 그렇나? 아직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의 시합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디빌더고 이번 시합 A, B, C, D까지란 시합을 3, 4개월에 걸쳐서 뛰어야겠다 하면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합에 대한.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몸은 계속 고갈되고 욕심은 더 나고 당연히 그쵸. 이제 성적에 대한 욕심도 네. 분명히 생기고 뒤로 갈수록 아마 더 메인 대회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그 컨트롤에 대한 큐를 정말 전 잘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스톱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주냐 네. 그런 것도 훈련에 대한 거, 음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정말 한국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네. 오히려 메인 시합 때 전 시합보다 조금 맞아요. 그런 안 좋게 너무 많죠.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네. 들고 그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디빌딩 시기별 중점 사항에 대해서 최영준 코치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네. 보디빌더의 시기별이라고 하면은 뭐 휴지기 또는 휴식기라고 부르는 그 시합 이후에 포스트 네.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비시즌이 있고 그다음에 프랩의 다이어트의 시작 그다음에 시합 3주 전 피크위크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휴식기에는 대부분 근데 뭐 휴식기를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네. 저는 이제 종종 들려오는데 그런 거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방금 말씀해주신 거기에 비시즌이라고 함은 네. 결국에는 조금은 이제 나의 운동 양이나 네. 운동 볼륨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 시기 그리고 몸을 어느 정도 다시 회복시키는 케미컬이 들어갔다면 네. 회복시키는 시기가 분명히 필요한데 네. 이 비시즌에서 시즌으로 바로 옮겨가는 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중간에 브릿지 단계인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거를 전 꼭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오프 시즌에서 프랩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무슨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프리시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이제 저는 여기서 갖고 와서 저희 친구들한테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반대로 다른 이제 올림픽 종목이나 다른 스포츠를 보면 프리시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아요. 프리시즌이라고 함은 네. 내가 시즌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시즌에 먹어야 되는 영양소들도 적응시켜 놓고 혹은 내가 운동해야 될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적응도 시켜 놓고 그러면서 내가 시즌을 맞이하는 그 준비기가 필요한데 대부분 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똥 하고 나 이제 시즌 하는 경우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고 뭐 여자분들은 더 심하고요. 예. 여성분들은 더 심해서 어떻게 보면 중간 브릿지 단계인 그 프리시즌을 잘 거쳐가야 이 보디빌딩 씬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린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프리시즌을 열심히 해야 그 시즌에 좋은 성적을 얻거든요. 대부분 팀들이. 네. 근데 쉽게 얘기해서 뭐 동계훈련, 하계훈련 이런 것들이죠. 야구 네. 선수들, 농구 선수들이 하는 그때 훈련을 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시즌의 마라톤을 잘 달려야 하는데 네. 이런 준비 없이 이제 뭔가 바로 시즌에 들어간다면 그때 프리시즌에 해야 되는 것들을 이때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들어가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결국에는 이제 시즌에는 내가 운동 강도도 뽑아야 되고 음. 이제 이런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 이때 이것저것 막 껴 넣으면 분명히 결과물은 조금 더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비시즌에 충분한 몸의 회복을 내인성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야 그걸 가지고 다시 프리시즌에 들어가서 내가 시즌에 맞이할 어떠한 훈련들과 음식들을 이때 다 적응시키고 유산소 훈련도 마찬가지고 내가 시즌 때 이렇게 유산소로 지방을 태울 거니 비시즌에 그러니까 이 프리시즌 때는 오히려 이때 쓸 거를 왜냐면 역치를 올려놓으면 안 네. 되니까 그럼 막 4시간 5시간 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당대사를 잘 쓸 수 있게끔 탄수화물을 사용을 하면서 유산소를 한다던가 뭐 인터벌을 한다던가 이런 계획적인 계획 안에 시즌을 맞이한다면 네. 훨씬 더 윤택한 시즌을 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시즌 기간이 오로지 그냥 시합 준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많은 좀 보디빌딩 코치분들일 수도 있고 뭐 많은 저한테 귀에 들어온 얘기는 시합 한 달 전 예. 내지 시합 6주 전에 몸 예. 상태가 시합 몸 상태가 다 나와야 된다. 예.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밴딩 로딩이라고 하죠. 밴딩 네. 로딩을 가지고 이제 우린 수분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심하게 하면 할수록 전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시즌을 예를 들어서 저번 시즌에 내가 만들었었던 결과물이 이랬고 네. 내가 시즌이 만약에 뭐 14주를 했어. 네. 근데 조금 더 내가 좋은 컨디셔닝으로 좋은 몸을 가지고 컨디셔닝 가지고 다음 시합을 뛰고 싶어라고 하면 14주 동안 했으면 그냥 18주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를 늘리는 게 훨씬 더 누가 봐도 편한 방법인데 자꾸 그 마지막에 뭔가 결국에는 밴딩이라고 하고 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고갈시키고 채우는 건데 네. 이게 사람 몸이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뭐 세계 아주 유명한 코치 분들이라도 100%는 없습니다. 무조건 100%는 없고 네. 만약에 그날의 기분에 따라도 다를 수 있을 거고 그 주에 혹은 그 시합 준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따져야 하는데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그거를 뭔가 일주일 만에 그걸 내가 완벽하게 밴딩을 하고 로딩을 한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 주사위 던지는 건 그쵸. 꼴이네요. 내가 근데 대신 거기에 확률 싸움이라고 봐요. 내가 조금 더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했을 때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로딩이 잘 될 수 있는 컨디셔닝을 잘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것뿐이지 100%는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3주 전, 뭐 5주 전, 6주 전에 어느 정도 완성된 몸이 있어야 네. 그걸 가지고 내가 충분히 휴식도 취하면서 컨디셔닝을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막바지까지 열심히 다이어트 하다가 이미 몸이 지친 상태로 거기서 밴딩이 들어가고 이제 아시다시피 사람의 몸이 로딩이라는 거를 하고 내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해서 내 몸에 뿌리려면 네.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이미 남아 있어야 됩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데 네. 이미 내 몸이 지친 상태에서 로딩을 걸어도 그게 흡수율도 떨어지고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오히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밴딩을 하더라도 몸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밴딩하고 로딩을 해야지 몸을 회복시키지 않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 열심히 다이어트로 달려온 상태에서 거기서 갑자기 뭘 한다는 거는 저는 무리수가 많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대한 빨리 몸이 한 3주에서 5주 사이에는 내가 이상향하는 몸이 나와 있으면 제일 좋고 그 상태에서 그냥 어차피 그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 이미 몸은 고갈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네. 이미 고갈이에요. 근데 고갈이 된 상태에서 더 고갈시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변수가 많고 이미 내가 3개월, 4개월, 5개월 다이어트 했으면 이미 몸은 고갈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탄수화물만 조금 더 늘려주고 수분 조절만 어느 정도 해주는 정도가 가장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막바지까지 지방을 조금이라도 더 빼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키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상황.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네. 지방량이 뭐 얼마나 많으냐. 내가 늦게 준비하고 잘 빠지지 않아서 지방이 많으면 선택권은 없어요. 선택권이 없죠. 하지만 내가 미리 준비했고 네. 내가 충분히 준비했다면 선택권은 되게 많은 거죠. 아, 내가 과감하게 컨디셔닝을 밴딩 로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내가 충분히 좀 안전한 상태에서 로딩을 하겠다 하면 굳이 밴딩을 걸지 않고 탄수화물만 올려가도 훨씬 더 좋은 컨디셔닝을 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선수들의 피크위크 로딩 과정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탄수화물량을 섭취를 가능하고 그걸 또 네.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무대에서 로딩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배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 배가 튀어나왔다는 건 소화가 안 되는 건데 로딩 시에 소화가 막 안 되는 경우도 결국은 아까도 말한 그 회복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결국은 다 연쇄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몸이 거의 기아 상태인데 네. 거기서 밴딩을 한 번 더 하고 예. 몸을 더 혹사시킨 상태에서 음식물을 넣어봤자 크게 그게 소화가 안 돼. 소화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 수분 조절까지 하고 미네랄까지 조절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는 거부하는 반응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아. 근데 그걸 이제 잘 봐야죠. 시즌 내내. 정말 많은 선수들을 이제 코칭을 했잖아요. 지나간. 근데 정말 사람마다 그 차이의 데이터 값을 완전히 내기가 힘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존재하는가요?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럼 결국 경험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코칭에서. 경험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네. 이제 뭐 사람들끼리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경험도 너무 중요하고 이론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론 없이 뭐는 나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 이론에만 의존하다가는 큰일 나죠. 왜냐하면 바디빌딩은 조금 더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론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론은 결국에는 다른 어떠한 이유보다 이 사람한테 좋은 인풋을 넣어주기 위해서 되게 큰 필요성이 전 있다고 봐요. 딴 것보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이 사람한테 좋은 인풋을 넣어줘야 아웃풋이 나오기 그죠. 때문에 그래서 이론이라고 함은 너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용도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켜봐오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운동의 스타일이든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대사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교집합을 잘 만들어서 제일 좋은 확률로 이제 무대에 올려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지금 보디빌딩 보면은 종목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네. 지금 사실상 거의 모든 종목을 코칭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런 거. 네, 이제 여기서 잠깐 팟캐스트의 소중한 스폰서십 3대 500 중간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 퓨어 카볼인 오프 시즌용입니다. 제가 오늘 먹어볼 거는 고구마 맛을 한번 먹어볼 텐데 여러분들 뭐 이제 탄수화물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계속해서 보디빌딩에서 강조되고 있고 얼마 전 니릴 코치님도 운동 직후에 먹어야 되는 소화가 빠른 탄수화물에 대해서 강조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퓨어 카볼인을 여러분들께 자연스럽게 소개하게 됐네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고구마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스쿱의 탄수화물이 50 정도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식단에 먹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스쿱 정도를 타면은 탄수화물 50 정도를 먹는 거죠. 운동 직후에 단백질이랑 섞어 드셔도 굉장히 고구마 맛이 실제로 나기 때문에 또 맛도 좋고 물에 이렇게 잘 섞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직후에 단백질이랑 자연스럽게 섞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대 500에서 바이퍼라는 에너지 드링크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번 팟캐스트에서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맛도 좋고 지금 보시면은 성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르기닌, 타우린, 테아닌, 카르니틴 에너지 드링크로서의 역할을 그 이상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짜 그냥 맛 그대로 우리가 먹는 고구마를 그대로 파우더로 만든 느낌이기 때문에 고구마 맛 그대로가 나고요. 3대 500의 WPI나 WPC 제품하고 섞어 드셔도 운동 후에 굉장히 포스트 워크아웃으로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트포이 채널에
3대 500 전 제품 15% 할인 코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은 15%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절대 빼먹지 말고 할인 코드 입력하셔서 할인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 그다음에 맨즈 피지크, 네. 여성 종목에서는 비키니, 웰리스 피규어, 네. 그다음에 핀 모델까지. 예, 예. 저는 이제 여성 종목부터 이번에 좀 얘기를 해보고 네. 싶은데 우리가 클래식 피지크 종목이 생기면서 보디빌딩이 더 익스트림해졌다 생각하거든요. 네. 보디빌딩이 너무 익스트림하기 때문에 만든 종목이 클래식 피지크였지만 오히려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이 존재해서 보디빌더들이 더 커진 느낌. 예. 근데 이 핀 모델이 지금 생겨버린다는 것은 네. 향후 비키니 종목의 선수들의 근육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세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아직 대회가 많이 치러지지 않아서 네. 분명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IFBB 프로 리그에서 핀 모델을 소개할 때 네. 비키니보다 조금 더 린하고 네. 조금 더 컨디셔닝이 강하지 않은 걸 이제 추구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아직 한국 선수들이 조금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키니라고 함은 우리가 보는 그 올림피아 선수들의 비키니 정도인데 네.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핀 모델을 나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비키니 준비할 때보다 덜 만드니까 이게 또 반대로 너무 좀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운동은 분명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 기준 자체가 제가 지금 나온 핀 모델에 비해서 아직 좀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그 기준 자체가 비키니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가 보는 그 올림피아의 선수들을 기준으로 본 건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자기가 비키니 시합 준비했던 그 몸에서 덜 빼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아무것도 없는 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는 게 비키니 시합 준비하는 것처럼 해. 그럼 딱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핀 모델 때문에 비키니가 더 상향 평준화 된다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비키니 지금도 솔직히 선수들이 올림피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첫 번째 콜 선수들은 정말 적절한 맞아요. 선수들이 딱 올라오고 두 번째 선수들은 적절하지만 조금 밸런스가 깨진 그리고 세 번째 콜업이 조금 강도가 센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선수들은 강도가 센데 밸런스가 깨진 그 룰이 좀 있거든요. 샌디가 부르는. 근데 이제 아시아권 대회나 한국 대회를 나가면 오히려 올림피아 탑 텐더들보다 컨디셔닝이 더 좋은 수준의 선수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 비키니라고 하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세지면 이거는 피규어 정도에 가까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선을 마지노선으로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저지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네. 이제 핀 모델 때문에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되게 여성 종목에 물론 맨즈 피지크도 포함해서 네. 뭐 여성 종목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 참 신기한 게 이 콜아웃별 선수들의 모습이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자신의 개성을 투입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여성 종목의 같은 경우는 개성을 배제하고 그 원하는 그 콜아웃 내에 복사 붙이기를 한 듯한 그 선수들의 그 모습을 지향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기준에 저희는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네 나쁘네 따질 것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몸을 패키지를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올림피아를 꿈꾸는 여자 개인 선수가 있다면은 네. 올림피아면 IFBB 프로리그인데 그 이제 처음부터 NPC 시합을 뛰어서 경험을 하는 것을 추천하나요?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단체의 시합들 좀 더 약한 단체를 경험을 하고 올라가는 걸 추천하나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비키니 또한 IFBB 프로라고 하는 이 IFBB 프로 리그라고 하는 단체가 어찌 보면 제일 상위 대회이잖아요. 올림피아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몸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즘에 이제 생겨나는 여러 다른 단체들도 그 정도의 몸 수준이나 그 정도를 IFBB 프로 선수들의 몸을 지향하면서 무대를 가져간다면 어딜 가도 다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인식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좋은 거야.
결국에는 바디빌딩은 이제 시각 예술에 전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쁜 조소를 하나 뭐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된 거죠. 아, 이 정도 몸이면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어디 대회 가도 통용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어디 대회 나가서 뭐 이제 한 대회만 나가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충분히 많은 대회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되게 좋다고 보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IFBB 프로가 될 거면 뭐 그때도 충분히 NPC 대회를 뛰어서 IFBB 프로 시합을 뛰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좀 많은 경험들을 시합적으로 무대에서 많이 들어요 선수들이. 오. 확실히 무대를 많이 왜냐하면 이제 여성 종목에서는 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요소고 그 사람의 비춰지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무대에 가서 거기서 내가 연습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느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시합을 초반에는 뛰어보는 걸 전 추천을 해요. 남자 종목에서는 네. 클래식 피지크랑 보디빌딩은 어느 정도 명확한 편이라고는 좀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맨즈 피지크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네. 최영준 코치가 봤을 때 맨즈 피지크 프로쇼들의 이런 시합 우승자들을 봤을 때 그 평균적으로 그 맨즈 피지크 그 종목 내에서 원하는 바가 그 모든 시합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국가별로 아니면은 심사위원별로 좀 차이가 아직까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사는 어딜 가나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오는 선수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거기서 이제 상대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네. 분명히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했는데 컨디셔닝이 조금 떨어져. 근데 그 기준 쉐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데 컨디셔닝이 더 좋아. 이럴 때는 결국엔 이제 상대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저지들이 보는 저징은 저는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맞아요. 하지만 나오는 선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덜 좋아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1등들이 모인 올림피아에서는 대충 엇비슷하게 다 저징이 갑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각 나라별로 이제 저지들별로 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포함된 선수들의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우리가 틀리게 느껴지는 거지. 결국에는 지향하는 건 있다. 하지만 상대 평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올림피아를 보면은 저징이 정말 명확하게 생각이 돼. 이렇게 저징하는구나가 보이잖아요. 근데 프로쇼의 경우는 아무리 지향하는 쉐입이라 해도 컨디셔닝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이제 견해가 들어가고 그쵸. 순위가 또 우리 사진이랑 영상으로 보는 우리들에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네,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동일한. 예. 와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디빌딩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네. 보디빌딩 종목에서 아직 그 전까지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네. 국내에서 컨디셔닝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몸들은 과거에 이제 대한 보디빌딩 시합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게 근육의 디테일이 좋으면 컨디셔닝이 좋다라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네. 근육의 디테일이란 거는 뭐 세퍼레이션이 강하게 밀고 나가서 큼지막큼지막하게 하는 것이 아닌 뭐 자잘자잘하게 그런 인식들이 조금은 변해가고 있는데 최영준 코치가 생각하는 좋은 보디빌딩 컨디셔닝, 보디빌딩 컨디셔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단체가 지향하는 그 컨디셔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느끼는 시선에서는 네. 우리가 대한 보디빌딩 협회 그 선배님들이 뛰셨던 그런 컨디셔닝은 그러니까 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해외에서는 IFBB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육의 매스 혹은 볼륨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있어서 좋은 세퍼레이션 정도면 충분한데 이 데피니션까지 나와서 갈라져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직선들이 많이 보이게 되면 되게 각져 보이고 말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곡선들이 많이 보이면 오. 되게 어떻게 보면 볼륨감이 있다고라고 느껴지는데 오. 시각적으로 자꾸 직선이 많이 보이게 되면 당연히 그건 아이템처럼 하나의 좋은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데피니션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아니, 몸은 좋은데 말랐어라고 내재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저지들이나 와인버그 같은 경우도 바디빌딩은 이 다이어트 시합이 아니다. 이게 말라서 이게 나무장작처럼 이렇게 말라서 올라오는 시합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단체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컨디셔닝의 상태는 말 그대로 근육에 네. 수분과 글리코겐이 적절하게 차 있어서 그리고 내 피하 지방이 가장 얇게 표현되고 피하 지방도 얇아지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스킨층이 네. 네 개잖아요. 그 이 네 개의 스킨층이라고 함은 우리가 표피,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지방, 근막까지 우리는 스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개의 층인데 이 네 개의 층이 최대한 얇아진 상태에서 근육의 수분감이 아주 적절하게 글리코겐도 적절하게 찼을 때 가장 좋은 컨디셔닝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피하 지방은 당연히 최대한 많이 빼야겠죠. 근데 사람들이 또 하나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게 근막도 이제 우리가 스킨 층에 들어가는데 이 근막도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땡땡하게 밀고 나오는 그 컨디셔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유연성이나 가동성이 좋지 않은 선수들의 컨디셔닝과 정말 그 흑인들이 갖고 있는 혹은 해외 선수들이 유연성이 좋거나 가동성이 좋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컨디셔닝은 그 탄력 자체가 다릅니다. 탄력. 예. 오. 근데 결국에는 그 탄력은 근육에서 오지만 그거를 감싸고 있는 근막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와. 그래서 결국에는 컨디셔닝은 아까 정리를 하자면 이 네 개의 스킨층을 최대한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지방도 최대한 피하 지방은 최대한 잘 제거를 해 놓고 네. 근막조차도 조금 좋은 상태로 톤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게 표현될 수 있게 적절한 수분과 글리코겐이 잘 채워진 상태가 어떻게 보면 IFBB 프로 리그에서 가장 지향하는 거 아닐까. 가장 완벽한 예시가 될 수 있는 몸을 제가 피리스라 생각해도 예, 맞습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그 데피니션이라고 네. 함은 결국에는 드라이함이거든요. 네. 그 드라이함은 결국엔 수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IFBB 프로리그에서 원하는 거는 근육 속에 수분이 부족하길 원하지 않거든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이기에 피하의 수분이 좀 부족한 상태여야지만 좀 돋보이는 거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근육 속에는 충분한 수분감과 글리코겐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그거를 조금 내가 미스를 해버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피니션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볼륨감이 무조건 무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데피니션이 좋은 선수 10명이 섰어요. 10명이 섰는데 한 명만 이 볼륨감이 되게 좋은 선수가 혼자 있어.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도 결국에 상대 평가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올림피아를 가거나 해외 큰 쇼를 가면 정말 다 적절한 그 컨디션을 네. 가졌는데 드라이한 사람 하나 나오면 정말 이렇게 납작 A4 용지처럼 맞아요. 납작해 보이거든요. 눈으로 보니까. 네. 근데 무대 밑에서는 그 선수도 정말 좋은 네. 선수인데 올리면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좀 잘 선택해서 맞추는 게 이상적인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뭐 이건 제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조명을 받아서 투명하게, 예. 와, 막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인데 피리스가 2020년에 복귀했을 땐 그게 조금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좀 이제 몸이 좀 줄어든 네. 느낌이 많이 들긴 했지만. 와, 이게 컨디셔닝을 굉장히 재밌지만 너무 쉽게 설명을 해서 네. 보면서 들으면서 좀 감탄했던 것 같아요. 네네. 또 이제 여성 선수분들을 네. 이제 많이 코칭을 하는데 여성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케미컬에 대한 접근이 조금 네. 더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근육을 만드는 과정은 남성 호르몬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될 네. 수가 있는데 이제 여성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올림피아까지 꿈을 꾼다면 네. 사실 거의 뭐 불가피하다는 말까지는 맞습니다. 못하겠지만 종목별로 따라서 불가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결국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별은 네. 솔직히 바디빌딩이랑은 맞지 않습니다. 아, 애초에. 그렇죠. 이제 네. 호르몬 자체가 테스토스테론 베이스냐 에스트로겐 베이스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에스트로겐은 지방을 많이 저장할 거고 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을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성의 종목이라고 전 바디빌딩을 생각을 해요. 네네. 하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몸을 가꿈에 있어서 여성이 건강하다고 하는 상태와 우리가 남성이 건강하다고 하는 상태의 기준이 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여성분들이 이제 이런 바디빌딩 시합을 준비를 하고 했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비키니까지는 프로가 되기까지는 약물을 안 써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뭐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네. 근데 내가 이제 올림피아에 갈 거고 올림피아에 가서 그 친구들과 경쟁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쟁하는 거는 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정말로 오래 걸릴 거고 365일 내내 지방이 어느 적절하게 적은 상태로 몸을 유지해야 하고 지방도 많이 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종목들 웰리스, 피규어 이런 모든 종목들을 이제 프로전을 뛰고 올림피아를 간다고 하면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무조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하지만 그 안에서 아까 이제 계속 얘기했다시피 여성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이 베이스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건강을 잘 유념을 하셔서 너무 길지 않게 혹은 이제 생리적인 작용도 너무 오래 끊기지 않게 네. 내 몸에 그 안 좋은 것들이 적응되기 전에 빨리빨리 커트를 하면서 시즌을 이어 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오히려 그러면 남성 선수들보다 좀 코칭을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요것도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시합 주차야. 근데 네. 남자친구랑 싸웠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몸에서 나오는 코티졸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수분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 습성 자체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남자보다. 훨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더 까다롭고 네. 한편으로 얘기를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선수가 보디빌딩 시합에 나가서 어떤 종목이든 보디빌딩 시합에 나가서 좋은 몸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이 어쩌면 고베이스로만 따지면 남성들보다 더 강하게 해야 해요. 더 강하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상향하는 몸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 그러니까 강하게만 한다고 하면 몸에서 그걸 못 이겨내는 친구들도 꽤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가야 하고 살짝. 예, 네. 강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대신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몸이 나오질 않아요. 여성분들은 오히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세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네.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근육들이 더 강도 있게 나올까 말까 한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라인은 나올 수 있으나 그러한 우리가 무대에서 원하는 그 종목에 따른 그 근육의 강도는 절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까다롭고 그 강도라는 것들을 오히려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수분 조절도 한참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좀 수분 조절 이런 뭐 일주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체액이 높이 적응되어 있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E2 수치가 높거나 혹은 어떠한 그 이전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체액 자체가 많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몸에 머금고 있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잡고 차근차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수분이 많이 보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뭔가 수분 제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몸에서는 리스크고 이제 이 피하에서만 수분이 빠지면 너무 좋겠지만 근육 그러지 속의 수분이 않으니까. 가장 네. 금방금방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갑자기 빼면 몸이 있는 몸도 없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이건 비단 여자뿐만 아니고 그래서 특히나 여자분들은 수분 조절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3주에서 4주 정도 잡고 차근 그거를 이제 뭐 나트륨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칼륨 식품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뇨되는 보조제들 있잖아요. 엑스펠이랑 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한 3주 정도 잡고 내려오셔야 오히려 조금 더 알맞는 컨디셔닝을 맞출 수 있는데 남자 선수 하는 것처럼 뭐 일주일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잡기가 좀 힘듭니다. 더 까다로운 네, 더 힘듭니다. 부분들이 예. 지금 남자 선수들에 대한 등 모양에 대한 비포 애프터 자료도 좀 있을 정도로 네네. 선수들의 등이 사실 동양인들에게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처럼 예. 이제는 뭐 해외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식들이 참 힘들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등 모양을 아무리 탑클래스 선수라도 그 바꾸지 못하고 끝난 선수들을 저는 네. 꽤 많이 봤어요. 네네. 정말. 근데 뭐 삼성 같은 케이스는 등을 많이 바꿨지만 예. 롤리 윙클라는 등을 끝내 바꾸지 못하고 예. 커리어를 마무리했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지금 거의 활동 안 하시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래도 발전적인 부분 그게 이제 드라마틱하진 않더라도 그 우리가 차이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등의 발전을 만드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신 건지. 요것도 이제 결국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사람의 습관도 포함이 되지만 우선 제가 가장 먼저 많이 보는 거는 우선 이게 비율이라고 하죠. 비율.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그 다빈치가 만들어낸 그 이상적인 네. 비율이 내 키와 리치는 같아야 가장 이상적이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다, 좋은 비율이다. 그러면 내 키가 170이면 170의 리치를 갖고 있는 게 좋고 내가 키가 180이면 180의 리치를 갖고 있는 게 좋은데 동양인이 그게 좀 달라요. 외국 선수들이랑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이 뭐냐면 리치가 짧아요. 동양인이 리치가 좀 더 짧고 어떻게 보면 이제 흑인 인종이 리치가 훨씬 더 길고 우리가 그렇죠. 격투기만 봐도 차이가 네. 확 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80인데 170대 리치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고 아시아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키가 180인데 그 이상 190, 200을 갖고 있는 외국 선수들은 훨씬 더 많고 많죠.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리치에서 오는 이 길이감이 좀 운동할 때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리치의 차이에 대한 견갑의 움직임 혹은 등에 대한 움직임을 꼭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선수들의 리치를 좀 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리치가 짧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리치가 되게 긴 사람은 내가 숄더 프레스 요만큼만 내려도 우리가 이만큼 내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사람마다 그런 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면 네. 분명히 내가 운동할 때 근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그 동원 단위가 좀 다를 수 있다. 거기에 추가를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 결국에는 몸이 흉추가 신전형이냐 흉추가 굴곡 패턴으로 가 있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보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골반에 따라서 또 얘기를 드리면 골반의 AS의 넓이가 좁은 사람들은 대부분 굴곡형이에요. 그러니까 흉추가 굴곡형이에요. 굴곡형이라는 게 이게 말려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 중력을 받았을 때 흉추가 조금 굴곡돼 있고 네. 목이 약간 나와 있는 네. 흉추 굴곡형인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AS의 넓이가 넓다 보면 그러니까 AS 그 골반의 좌우 길이가 넓다는 말은 이제 골반의 정경 패턴이 강해지거든요. 네. 중력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면 흉주의 보상작용으로 흉추의 신전 패턴이 되게 강해져요. 그래서 이 골반의 넓이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가 조금씩 선수마다 다른데 근데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되게 많은 확률로 내 전완 길이와 골반 길이가 같아요. 거의 같아요. 재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 전완근의 길이와 골반의 길이가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패턴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내가 견갑골이 흉추의 신전형이 강해야지 견갑의 활성화가 더 잘 이루어지고 네. 흉추의 굴곡형일 때는 나한테는 자극은 잘 들어온다 한들 이 견갑의 활성화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그런 패턴들을 조금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이 친구가 내가 굴곡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혹은 신전을 해야 되냐 혹은 중립에 있어야 되냐 혹은 이걸 다 써야 하냐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라는 게 생기고 패턴에 고착화가 되면 한 방향만 한 패턴으로 쓸 수밖에 없는
또 고중량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항상 익숙한 패턴으로밖에 운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이제 발달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예, 예. 내가 힘을 잘 쓰고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내가 할 때 불편한 감이 있더라도 네네.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접근 방식도 당연히 필요한 거겠네요. 오히려 내가 그 패턴만 맞추면 오히려 불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뿐이지 네. 오히려 관절이 더 편해지죠.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내가 몸을 이렇게 말고 있으면 네네네. 상완골도 내외전하는 게 편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정확하게 몸을 그래요. 열고 있으면 상완골이 바깥으로 네. 여는 게 더 편한 거고.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을 말고 있는데 언더그립을 잡아 바깥으로 운동을 해. 그렇게 이제 얘를 팔을 바깥으로 네. 돌려. 이러면 불편함이 올 수 있지만 내가 네. 몸을 말고 있어. 그럼 내외전 잡고 운동해. 그러면 편해지거든요. 오히려. 네네. 근데 내가 얘는 열었는데 얘는 닫았어. 그러면 어깨가 불편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몸의 흐름이라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내가 몸을 쓸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쓰냐. 근데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한 방향에 고착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보디빌딩이라면 결국에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조금 더 볼륨감 있고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하게 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등뿐만 아니라 다 이거는 이제 등으로서 얘기를 드렸지만 네. 반대로 모든 게 다 통일되는 거죠. 내가 그만큼 가용 범위를 사용해서 여기서도 쓸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도 쓸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그걸 통제해서 가운데서도 쓸 수 있는 이 범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다이나믹한 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네. 그 말인즉슨 유연성과 가동성이 좋다는 거겠죠. 내 몸 어디를 쓰든 간에.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쓸 수 있는 스펙트럼 되게 작잖아요. 작게 돼버리면서 오히려 몸에서 오는 그러한 시각적인 부분이 조금은 한계가 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좀 시청자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포함을 시켜서 해볼 텐데 선수들마다의 개성과 강점이 중요하냐? 네네. 이거는 딱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컨디셔닝과 완성도가 중요하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거의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인데 또 근데 탑 클래스로 갈수록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근육량이 많을 수 있는 종목에서는 강점이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코치 최영준 코치가 생각했을 때 선수들만의 개성과 강점, 사이즈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시돼야 되는지 아니면 컨디셔닝과 완성도부터 잡아가면서 천천히 올려가는 게 중요한 건지. 굳이 따지자면 저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체형을 먼저 만드는 걸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냥 기둥을 만들고 그 틀을 만든 상태에서 붙여나가는 게 오히려 전 더 빠르지. 네. 처음부터 그냥 컨디셔닝과 뭔가 이런 강도를 가지고만 만들면 네. 그 이제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왔을 때 이것도 이제 5대5가 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 강도 좋고 컨디셔닝 좋아서 초반에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기의 장점 혹은 이 체형적인 심미적으로 예쁜 몸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떠한 과정들을. 그래서 뭐 바디빌딩이라고 하면 당연히 단점 없는 몸. 네. 당연히 뭐 밸런스와 쉐입과 컨디셔닝, 다이어트 상태 모든 게 다 퍼펙트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이 그거를 한 번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바디빌딩을 꾸준히 할 거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꾸준히 할 거라면 좋은 틀, 좋은 이 기둥을 먼저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차근히 근육을 붙여 나가는 순서로 하는 게 조금 장기전으로 봤을 때 초반에는 좋은 등수가 안 나오고 컨디셔닝이나 근육 강도가 잘 나오지 않을지언정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전 해결을 해준다고 봐요. 꾸준히만 한다면. 맞아요. 성적을 보면은 어떤 선수가 막 이렇게 딱 계단식으로 팡팡 튀어올리는 네. 선수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네. 그런 선수들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지나치게 완성도 당장의 완성도보다는 네. 뭔가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선수들이 네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빌딩이 되게 심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시각 예술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우선 예뻐야 하고 그래야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바디빌딩에서 네. 예쁘고 좋아 보여야 하고 거기에 좋은 다이어트 컨디셔닝 때문에 강도 있어 보이고
세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예뻐 보여야 한다. 그 남자건 여자건. 네. 그 국내 보디빌딩을 물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많은 경우에 이 해외에서 보이는 그런 컨디셔닝, 뭐 백인 보디빌더들이나 뭐 네. 흑인 보디빌더들, 뭐 중동 보디빌더들이 보이는 살인적인 컨디셔닝이란 느낌이 있을 때, 네네. 이 사람들의 아마추어 대회를 가도 물론 그 사람들의 방금 말씀하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일지라도 네. 이런 다이어트의 강도랑 컨디셔닝이 국내에서는 번번이 좀 보이기 힘든 정도의 수준까지 올린 그런 선수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국내 보디빌딩의 이런 평균적인 컨디셔닝이 해외 쪽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것도 몇 가지 이유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요. 제가 이것도 너무 궁금해서 여기저기 의사들도 찾아다니면서 이제 피부과를 갔어요. 피부과를 가서 도대체 이 스킨을 어떻게 하면 얇게 표피진피를 어떻게 하면 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피하에 안 좋죠. 수분이 네. 많아야 좋은 건데 네. 왜 안 좋은 거냐.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면 피하는 얇아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호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태닝샵이 불법이에요. 자외선에 그게 세기가 너무 세서 태닝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저희 나라는 자외선이 되게 낮은 네. 편이죠.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도 전 되게 크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자외선에 많이 어렸을 때부터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근데 우리나라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유럽이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호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더 환경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안에서 뭔가 활동하는 것들이 더 강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습관처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금 쌓아온 그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 유전으로 이어지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에서 첫 번째로 기후적인 요인에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고온 다습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주변 환경이 습하면 우리 몸은 굳이 스킨에서는 수분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내 주변이 건조해지면 수분을 보유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조한 나라에 속해서 그죠. 수분을 보유하려고 하는 습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기후적인 원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사우나 마지막에 수분을 빼기 위해서 사우나를 할 거야. 그러면 습식에서 해야 돼, 건식에서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유로 건식보다는 습식에서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피하에서 수분을 놓는 게 조금 더 셀 거야. 근데 건식에서 해버리면 말라버리니까 조금 더 덜 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전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습관들이 몇십 년 동안 쌓여서 온 결과물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음식이죠. 음식.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적응되어 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예로 들면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기가 주식이잖아요. 네. 고기를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로 따진다면 크레아틴을 몸에 근육이 갖고 있는 그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과는. 한국은 탄수화물 쌀 베이스고 이 친구들은 이미 크레아틴이나 혹은 육류가 몸에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 성장이나 이 엠토르 반응들이 아시아인보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똑같은 상태에 놓였을 때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근육이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우리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그 나라에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분명히 달라지고 고염하는데 저염하는데 나라마다 다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못해서 그런 컨디셔닝이 나오는 게 아니야 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없는 유전적인 특성.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하는 그러한 생활들을 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바지에 태닝 많이 해라 그냥 아싸리 그냥 자외선에 노출 많이 돼 그러면 분명히 피하는 얇아지거든요. 거기에 계속 노출이 되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는 해주곤 하죠. 농담 삼아 네.
그 메트로플렉스에서 누가 이제 탑 바디빌더가 네. 가서 훈련을 하면서 왜 메트로플렉스에서 선수들이 스킨이 얇아지는지 알 것 같다. 네. 땀이 계속 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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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그런 농담 삼아 얘기하고 또 네. 중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습한 나라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예,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아, 보디빌딩으로 사실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되게 극소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 보디빌딩을 딱 봤을 때 누구나 탑 클래스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유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당연히 후자로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유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전보다 조금 더 저는 오히려 강한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운동과 친숙했는가, 웨이트가 아니더라도 네. 내가 몸을 쓸 수 있는 환경, 뭐 밖에서 많이 뛰어놀았던 혹은 뭐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했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고 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야 당연히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게 어떻게 보면 멘탈적인 부분도 유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멘탈도 사람들이 다 저마다 타고난 게 다르잖아요. 물론 그쵸. 고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지만 네. 사람이 이 멘탈적인 부분들이 조금 나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좀 더 강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생각하시나요? 그럼 당연하죠. 그거는 엄청 큰 차이고 그것 또한 뭐 결국에는 그 힘든 거를 많이 참으면서 이겨내서 성과를 맛본 사람의 뇌와 그거를 당장 그 정도까지 해보지 않은 사람의 뇌에 나타나는 반응은 분명히 다를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예로 박재훈 선수 얘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박재훈 선수가 그 300이 넘는 무게를 짊어지고 그걸 도전한다는 그리고 그때 그 눈빛은 네. 솔직히 다르잖아요. 네. 그 용기도 엄청난 거고 네. 내가 천천히 그 증량을 올려가면서 몇십 년 동안 해서 그 300을 넘게 스쿼트를 한다는 그 멘탈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당장보다는 어렸을 때 그분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 그 습관의 결과물 아닌가 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공할 사람은 무조건 한다. 네.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건 니릴 코치님이랑 제가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의 퍼스널 트레이닝을 할 때 통역을 하면서 좀 들었던 내용인데 네. 한 개인의 보디빌딩이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올림피아드 레벨의 선수들은 다 케미컬을 사용할 텐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인지 밝히진 않겠지만 어떤 분께서 지금 내추럴이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니릴 코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자기가 이제 이전에 플렉스 루이스한테 테스트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테스토 250, 데카 200을 했을 때 그 용량을 했을 때 몸의 변화가 드라마틱하지 않다면 넌 보디빌딩 할 유전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그 내용을 듣기에는 소량으로도 너의 몸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보디빌딩을 할 수 있는 물론 프로카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딸 수 있겠지만 네가 올림피아를 가거나 보디빌더로 업을 삼을 수 있을 만한 재능은 아니다.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저도 오히려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되게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것 또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뭐 그 사람의 잠재력을 내가 판단하기에는 솔직히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사람의 잠재력을 판단한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고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니릴 코치님이 그거를 자기 경험을 빗대어서 네, 그죠. 많은 수많은 임상과 데이터를 통해서 빗대어서 얘기를 해준 거니까 그 말에 어느 정도 신뢰도 가고 그 말에 저는 동의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직까지도 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밝혀진 게 아직까지도 10%도 안 되고 그만큼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거를 논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장기전으로 갔을 때 어떤 변화가 그쵸. 생길지도 모르고 당연히 어떤 누구는 네. 내가 이미 내 인성이 괜찮고
내가 이미 운동도 충분히 강도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적은 용량을 가지고 조금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겠으나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시간이 흘렀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아, 반대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뭐 처음에는 드라마틱하게 안 바뀌었으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도 드라마틱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에 초기 성과가 더디고 뭐 초창기 어떻게 보면 그 잠재력의 포텐셜의 유전적인 능력치가 조금은 떨어질지라도 이거를 길게 봤을 때는 또 모르는 일일 그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보셨을 때 박재훈 선수가 그렇게 될 줄 처음부터는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재훈 선수가 처음에는 그렇게 체형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프로카드 딸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완성에 가깝지 않은 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님이 지금까지 변화한 그 변화물들을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범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또 한 명 또 떠오르는 게 니거커도 초반에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면은 예. 이 친구가 보디빌딩을 한다고라는 네. 모습이었다. 네네. 세계 3위까지 했고. 네. 당연히 플렉스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는 당연히 뭐 이제 그분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갖고 있던 유전자도 좋았겠죠. 네. 좋았겠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딱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챔프를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두 개가 안 됐어. 막 뭐 오히려 예를 들어서 훈련보다 여자에 더 관심이 뭐 이런 상황이 만약에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이론은 이건 성립이 안 된다고 너무 봐요. 많은 요소가 있는 거네요. 그쵸. 한 사람의 보디빌더가 예. 성공하려면 진짜. 그래서 그 약물의 용량 가지고 하기에 이게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 하지만 말은 동의는 할 수 있다. 자, 영준 코치가 실제로 눈으로 보았던 컨디션, 이건 하디 추판을 제외하고 네네. 한국으로 바꿀게요 질문을. 한국 선수들 중에 실제로 보았던 컨디션인 중 와 이건 미쳤다라고 느꼈던 경우가 있습니까? 없으셨으면 없어. 지금은 시합을 안 뛰시는 것 같은. 예전에 대보를 뛰시다가 이제 조금 사설로 넘어오셔 뛰시긴 하셨는데 그 김정우 선수라고 옛날 선수님이 그러니까 성이 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두소년이라고 불렸었어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이두소년이라고 불렸었는데 그분의 후면 컨디셔닝은 뭐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탑이라고. 국내에서는 거의 초창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선수인가요? 그쵸. 한 13년, 14년 이때죠. 그때도 전 직관해서 봤는데 그때 아마 김준호 선생님이 처음 나발을 뛰셨을 때 거예요. 네네네. 그때 이제 나오셨어요. 그때 아마 뭐 리프리스트랑 해가지고 뭐 이제 오신 것 같은데 그 이두소년이라고 하는 그 선배님이 갖고 계셨던 그 후면의 컨디셔닝은 뭐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눈으로 담았을 때 가장 그 당시에 좋았던,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약간 경악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셔서. 지금은 이제 네, 지금은 거의 요즘에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그 당시엔 되게 유명하셨던 선배님. 사실 이제 보디빌딩 코칭 생활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해오신 겁니다. 네. 네, 현역 선수 생활은 일단 빠르게 좀 접으셨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거의 보디빌딩 생활을 코칭 생활을 10년 이상 예. 하신 건데 요즘에도 보디빌딩 코치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디빌딩 코치라고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시는 거가 보일 텐데 네. 최영준 코치가 생각했을 때 네. 보디빌딩 코치로서의 가장 필요한 자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재밌는 게 코칭이라고 하는, 이제 코치라는 단어가 쓰인 지 이 씬에서는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도 제가 제 입으로 저 코치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갑자기 사람들이 감독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저 네. 감독 아니에요. 저 그냥 트레이너예요. 하는데 하다가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코치님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그렇게 이제 불려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다행인 게 원래 제가 AT를 했습니다. 네네. 피겨 스케이팅 선수랑 야구 선수들 AT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다행히도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코칭 학입니다. 코칭도 학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칭 학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내가 어떤 거를 이 사람한테 줘야 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미 그게 학문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게 코치다 저게 코치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불과 다른 종목들만 봐도 뭐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이런 것만 봐도 그 코칭학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코치에 대한 그 커리큘럼들이 있고 그 중에 코칭학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러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떠한 제스처와 어떠한 행동으로 이걸 해결해야 하고 그런 코칭은 이게 되게 두꺼워요 책도.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정립을 하게 되면 굳이 이게 코치네 저게 코치네 따질 것도 없이 이미 코치에 대한 정의는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가장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 저는 그걸 가장 먼저 접했어요.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코칭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것들을 좋아요. 뭐 코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너무 좋은 환경인 거고 그럼으로써 뭐 서로 경쟁도 하고 물고 뜯기도 하면서 같이 조금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네.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혹가다 얘기하는 게 스승과 제자에 대한 그러한 역할들을 코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명확해요. 스승과 제자의 그거는 내가 했었던 어떠한 경험과 일을 이 친구한테 알려주는 거를 전수하는. 그거는 스승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코칭은 조금 다른 개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코칭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친구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얘는 플레이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얘가 생각해서 좋은 인풋을 넣어주는 이러한 몇 가지의 덕목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꼭 내가 했던 거를 알려줘야지 코칭이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가 맞는 거고 코칭이라고 하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죠. 본인만의 진짜 철학도 있어야 되고 네. 운동 철학도 있어야 되고 내 철학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운전치 못하면 절대 남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게 정신적으로라든지.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래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게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에 힘쓰지 않으면 스스로가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뭔가 지식적인 것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 아직 코칭학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구나. 꼭 이 코칭학이 다는 아니겠지만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배운 토대로는 명확하게 그런 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코칭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경험을 알려주고 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그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조금 아울릴 수 있어야 한다. 요런 게 좀 있죠. 그렇게 따졌을 때 스스로를 코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지겠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운전해야 해요. 네. 되게 자기가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 선수들 여자 코치님들한테는 뭐 하루에 수업 5개 이상은 하지 마라고 전 꼭 얘기를 해요. 더 하는 건 네 마음인데 그래서 꼭 자기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온전치 않으면 절대 이 클라이언트들을 컨택을 할 수가 없거든. 코치로서 생길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성적이죠. 선수들의 성적. 그렇죠. 건강과 성적 굳이 붙여놓는다면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다 보니까 더더욱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업을 계속 더 이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도 이제 이쪽 피트니스 씬으로 쓰거든요. 조금 살아있는 지식을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논문들은 솔직히 뭐 운동 안 한 사람 데리고 한 거 뭐 이렇게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네. 근데 딱 보디빌더들만 가지고 쓴 것들을 저는 쓰고 싶어서 이제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몇 명이나 프로로 만들었는지 세보시긴 하나요? 그러니까 프로를 만들었다기보다 네. 같이 한 선수들이 37명, 오.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못 셌을 거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제가 7, 8명 예. 정도 있습니다. 어우 진짜 많으시네. 코치로서의 최종 꿈이 있다면? 모르겠 이게 뭐 제 개인적인 꿈도 있을 것이고 네. 사업적인 꿈도 있을 건데 우선 통합적인 거는 우선 뭐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돌보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예요.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솔직히 딴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거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그래도 트레이너라고 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 지금 연차로 하면 16년 됐거든요. 네. 16년 동안 저 나름대로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씬이 더 잘 보존되고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수들이 조금 돈을 더 잘 버는 환경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 보면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협찬도 그렇고 이제 현금적으로도 뭔가 이제 연봉적으로도 돈을 많이 지원을 해줘서 선수들이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시합을 준비하는 모습을 종종 보고는 하는데 그냥 그 시장이 더 활발해지고 커졌으면 좋겠는 게 그냥 일적인 바람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팟캐스트를 시청하고 있는 보디빌더를 하고 있는 성공 단계 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보디빌딩은 제가 뭐 이제 막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경험에 빗대어 보면 우선은 되게 꾸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뭔가 새로운 마법이나 빨리 가려고 하는 거를 너무 바라지 말고 조금은 자기 단계에 맞게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이거를 꾸준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여기서 잠깐 빛나고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오래오래 계속 빛나는 사람들이 전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그러니까 저만 봐도 10년 전에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욕심도 나고 당연히 빨리 몸 좋아지고 싶겠죠. 당연한 건데 사람한테는 그들에게 맞는 단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단계를 조금 잘 파악하셔서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좀 대화를 해봤고요. 네. 너무 출연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팟캐스트 52 워너비즈 최영준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